여러분, 노후 준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걱정 없지.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내 집이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집이 매달 나에게 얼마를 벌어줄 수 있지? 더 이상 사는 집이 아니라 쓸 돈을 만들어주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영수 씨는 은퇴할 때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 아파트는 3배 이상 뛰었고 자신감도 있었죠. 은퇴하고 아파트를 현금을 만들기 위해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사질 않습니다. 대출이 막혔고 전세 안고 파는 건 실수요자들이 피합니다. 이 집이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팔지도 못하고 매달 빠져나가는 관리비와 세금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 노후자금 마련한다고 했는데 나는 내 집에 갇힌 노인이 됐습니다. 이건 김영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집 하나에 의존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일이 더 막막해집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집이 아니라 흐르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 부동산이 왜 현금이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지금 노후 생존 방법을 당장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실질적인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주의와 비동거 가족이 일반화되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가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식도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평균 연봉은 낮고 자가 보유율도 낮으며 대부분의 20대에서 40대는 본인 생계 유지조차 빠듯한 상황입니다.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은퇴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무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구조가,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감정적 위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 생활적 기대는 줄여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기대는 줄이고 준비는 늘리는 노후입니다. 선진국은 가계 자산의 70%가 금융 자산입니다. 주식, 채권, 연금, ETF 같은 유동성 있는 자산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입니다. 무려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그것도 단 한 채의 집에 모든 걸 올인하죠. 은퇴 후 집 하나에 의존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습니다.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집값은 30년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25년 한국 전체 가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이 줄고 자녀와 함께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와 있는 아파트는요, 30평, 40평 이상 대형 고층 위주, 즉 수요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는 사람은 줄고 남는 집만 늘어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고 팔려면 값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집을 믿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은 있지만 돈은 없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족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쓸 수 있는 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6가지 방법 중 여러분께 딱 맞는 방법이 있을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방법은 영목이지론, 즉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예요. 다시 말해, 집은 그대로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평생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신 72세 김정자 어르신은 영모기지에 가입하면서 매달 약 11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계십니다. 팔려고 했는데 막상 이사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자식들한테도 손 벌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집에 살면서 생활비 받기로 했죠. 어차피 집이 있으니까 이게 제 연금이죠. 주택연금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집은 그대로 지키고 생활비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상속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있고 일단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집은 지키고 생활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가입 전 반드시 수령액 비교는 필수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전략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대형 아파트를 팔고 그 자산을 나누어 소형 임대주택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한 채로 묶여있던 자산을 두세 채로 나누어 임대 수익을 통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72세 이종만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우린 원래 32평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집값이 10억쯤 됐어요. 이걸 팔고 5억짜리 작은 집에 살면서 나머지 5억으로 원룸 두 채를 샀습니다. 그 두 채에서 매달 월세가 100만 원 넘게 들어옵니다. 그걸로 공과금 내고 손주 용돈 주고 병원비 걱정도 덜 하게 됐어요. 그냥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게 제일 든든하더라고요. 이 방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집 한 채에 묶여있던 자산을 분산시켜 현금이 흐르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매입할 부동산의 위치와 수요 조사 필수, 세입자 관리와 공실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역세권, 대학가 근처, 직장 밀집 지역이 수익형 부동산의 안정적인 입지를 결정짓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살 집이 될 순 있어도 쓸 돈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 집을 나누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 한 채만 바라보고 계셨다면 이런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전략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집을 팔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돈은 필요하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집은 그대로 소유하면서 거기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자녀가 독립했거나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큰 분들께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하려면 정말 괜찮을까? 세입자가 잘 관리해 줄까? 이런 걱정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살던 70세 박정순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녀가 미국에 정착한 뒤 혼자 35평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난방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겨울엔 30만 원도 넘게 나오고 큰 집을 혼자 관리하는 것도 버거웠어요. 생활비가 부담되기 시작하면서 결단을 내렸죠.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본인은 시골에 있는 친동생 집 근처로 작은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20년 넘게 살던 집인데, 그런데 부동산에서 시세를 봐주니까 10억짜리 집을 전세로 돌리면 5억 5천만 원에서 6억은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결국 5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집을 판다는 게 쉽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병원비도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집을 안 팔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동생 집 근처 작은 전세집으로 옮겨 사니까 생활비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또 다른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던 68세 김미자 어르신은 직접 사는 대신 그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신혼집 마련 자금이 필요했는데 집을 팔기는 아까웠어요.
그래서 월세로 돌리고 딸 집 근처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 갔죠. 이분의 28평 아파트는 월세 90만 원에 임대가 됐습니다. 보통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는 30평대 아파트 월세 수입이 월 8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매달 90만 원씩 들어오니까 생활이 정말 안정됐어요. 예전엔 연금으로만 생활하려니 빠듯했는데 이제는 병원비 걱정도 안 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과 따로 살거나 집이 너무 넓어 불편하셨다면 이 방법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집값 상승의 혜택도 그대로 받으면서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거죠. 전세의 경우 목돈을 한 번에 받아서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4에서 5%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월세는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세입자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에어컨 고장, 보일러 문제, 싱크대 수리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면 집주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실이 생기면 수익이 끊긴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박정순 어르신 같은 경우도 처음 세입자가 이사간 후 한 달 정도 공실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조금 걱정이었죠. 괜히 임대 시작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부동산에서 금방 새 세입자 구해줘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지역 수요, 아파트 상태, 임대 조건 등을 사전에 꼼꼼히 파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학군이 좋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일수록 임대 수요가 안정적이에요. 성공적인 임대를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신뢰할 만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계를 맺어두세요. 둘째, 세입자 선정할 때 꼼꼼히 확인하세요. 셋째,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고배당 주식이나 월지급식 ETF에 투자해서 자산이 매달 현금처럼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이자처럼 매달 꼬박꼬박 배당금을 받는 투자 방식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국내 고배당 기업이나 미국의 에너지 회사, 금융회사에 투자하면 3개월에 한 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을 묶어서 매달 소액이지만 꾸준히 배당을 주는 상품이에요. 65세 김영희 어르신은 퇴직금 5천만 원 중 일부를 월배당 ETF에 투자하셨어요. 월 평균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배당을 받으시는데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금보다 수익이 높고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진구 어르신은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정년 퇴직한 교사입니다. 퇴직금 일부로 아파트 대출을 갚고 남은 5천만 원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월 지급식 ETF와 고배당 주식에 분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무섭더라고요. 주식이라고 하니까 잃는 거 아닌가 걱정부터 됐죠. 근데 ETF는 여러 회사에 나눠 투자하는 거라 좀 덜 불안하다고 해서 해봤어요. 지금은 매달 약 29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으로 휴대폰 요금 내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손주 과자도 사주고 있어요. 돈이 돈을 번다는 게 이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조금씩 배워가며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와 생활비 보조가 가능하고 자산을 잘게 나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 수익보다는 5년,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상품 선택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수익률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안정성과 지속성이 있는 ETF나 배당주를 고르셔야 합니다. 지금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이 매달 수익을 가져다주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예금이자를 믿기 어려운 시대, 현명한 분들이 고배당 투자로 노후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작은 금액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아파트를 팔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전략입니다. 이건 특히 혼자 사시는 분 또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꼭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이 있는데 왜 임대주택으로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살던 74세 이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지내던 32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자녀는 모두 출가했고 혼자 그 집에 살기엔 너무 넓고 유지비도 부담이 컸죠. 전기세의 관리비, 재산세까지 살면 살수록 돈이 새어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밤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불안하기도 했고요. 32평이나 되니까 난방비만 겨울에 월 20만 원은 나오더라고요. 이 어르신은 결국 큰 결심을 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당시 시세로 3억 8천만 원의 매매가 성사됐고 기존에 남아있던 대출 1억 3천만 원을 정리한 후 2억 5천만 원의 차익을 현금화했습니다. 그 후 LH의 시니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했습니다. 소득과 자산 조건을 맞춰야 했는데 다행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죠. 대기는 6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도심 속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월 15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중입니다. 집은 작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바로 옆에 공원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무엇보다 또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제일 좋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안전 체크도 해주고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도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기존 아파트를 팔아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새 거주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이영자 어르신의 경우 기존에 월 35만 원 정도 나가던 관리비, 난방비, 재산세 등이 지금은 월 15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의 고정비 절약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에 2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안전한 금융상품에 연 4% 정도로 운용하면 월 8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거비는 줄고 생활비에 쓸 수 있는 돈은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입주 조건이 까다롭고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며 원하시는 지역에는 공공임대 물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어서 집을 팔고 난 후 현금이 너무 많으면 입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집의 소유욕을 버리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1인 고령 가구 증가에 맞춰 LH, SH 등에서 다양한 시니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1인 가구 주택, 행복주택 시니어 타입, 영구임대주택 등 선택지가 많아졌죠. 지역별로 꼼꼼히 알아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권합니다. 때로는 소유보다 현명한 선택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비 구조 점검과 지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더 버는 법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 돈이 덜 나가는 구조. 즉, 버는 것만큼이나 덜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후 재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고정비란 매달 무조건 나가는 비용이죠. 고정비를 점검해서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같은 것들입니다. 72세 윤진호 어르신은 매달 고정비가 약 48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13만 원, 세계 보험료 22만 원, 그리고 휴대폰 요금 13만 원이었습니다. 윤진호 어르신 말입니다. 보험을 한 개로 줄이고 휴대폰 요금제를 실버 요금제로 바꾸고 에어컨 대기 전력을 차단했더니 글쎄 한 달에 18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었어요. 이게 1년이면 200만 원 넘는 돈이더라고요. 새는 돈 막으니까 숨통이 트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하며 시작한 소비가 어느새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새어나가기도 합니다. 커피, 홈쇼핑, 약국에서 불필요하게 사는 건강식품까지 지출은 나도 모르게 쌓입니다. 70세의 김한조 어르신은 생각 없이 카드 긁다가 한 달 식비가 7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하루 10,000원씩만 줄였어도 30만 원은 아꼈을 텐데 고정비를 줄여야겠다 생각한 후로 카드를 없앴어요. 여러분, 하루 5,000원만 절약한다면 한 달에 1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덜 쓰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무료 건강 강좌, 운동 프로그램, 경로우대 교통 할인, 구청이나 복지관의 문화센터 강좌까지 생각보다 혜택이 많아서 조금만 발품을 팔면 돈 들이지 않고도 건강과 즐거움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75세 한정숙 어르신은 헬스장은 비싸서 끊었는데 구청 문화센터에 가니까 운동기구도 다 있고 무료 요가 수업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냥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친구도 생겼어요.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구조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오래 지키는 구조는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 불안한 건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더 벌어야 한다는 부담 대신 덜 써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생활 설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한때는 집 한 채만 있어도 든든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갖고만 있는 자산이 나를 지켜주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집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이 생활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건 무거운 벽돌처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뭔가 하나라도 바꿔봐야겠다는 작은 마음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습관, 지출을 점검하는 시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지,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노후에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돈보다 중요한 노후의 지혜, 실천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훨씬 더 따뜻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해요. 여러분의 노후,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